제1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이토 네. 히로부미. 바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 그가 서울 경성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사늑약.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와. 그리고 5일 후인 11월 15일 결국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토 고종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하시든 거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협박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부하면 조약보다 더 불리한 상황을 맞을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 거침없이 왕을 겁박하는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고종. 어전 회의에서 고종은 대신들과 일본의 일방적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합니다. 자, 이때 이 회의를 주도한 대신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완용.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토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오. 안 된다. 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이완용. 근데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완용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조약에 찬성합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때 타이밍을 아마 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용이 미리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은 고종하고 대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둘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신들의 이 회의 결과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온 누구? 이토 이토 히로부미. 히로부미였죠. 이토는요, 헌병사령관과 군사령부 부관을 끌고 고종을 만나기 위해 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고종은요, 아프다는 핑계를 댔고요, 대신들과 협의해서 조약의 내용을 처리하라면서 이토를 피합니다. 고종은요, 조약을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루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토는요, 고종의 마음을 눈치챘고요, 27일 안에 이 일을 모두 처리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길로 이토는 이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중명전. 맞습니다. 바로 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맺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너무 공포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자, 이날 밤 이곳 회의장에 있었던 대신들이 누구인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규설, 박재순, 민영기, 이하영,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참정 대신 한규설에게 물었죠. 참정 대신은 어존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자 한규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소. 이어서 다음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재순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으로서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폐하의 명령이라면 뭐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서 박재순이 말꼬리를 흐립니다. 자, 그러자 이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 말꼬리를 흐리고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으니 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찬성으로 그냥 간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죠? 자, 이토는요, 이어서 이하영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하영은요, 정세를 운운하면서 확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토 어떻게 했을까요? 이하영 찬성. 또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연이어 묻던 이토.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누구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이완용. 이완용.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이날 조약에 찬성한 5명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을사오적. 을사늑약에 찬성하고 사인한 5 대신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아유.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합니다. 그 대신들이 다수결로 찬성했다고 해서 이 조약이 뭐 효력이 있는 거예요?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제국은 황제가 다스린 나라고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 국가다. 근데 그 황제가 이 조약 체결을 대신회의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대신회의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 자동적으로 대한제국도 여기에 찬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쳤던 거죠. 대신회의에서
국가 간의 조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완용의 적극 찬성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와, 그날의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와, 진짜 너무 느껴져요. 그 두 번 반복하잖아요. 원통하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사람들의 비난은 점점 거세졌고요. 이 을사오적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자, 이때 이완용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요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와, 그물소.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요.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 금소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많이 무찔렀잖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어쨌든 간에 큰 어쨌든 전쟁의 영웅이니까. 맞습니다.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아유. 당시 일본은요, 매국 인사들의 그 공로에 따라서 자기와 돈을 내립니다. 이완용은요, 백작 자기와 돈 15만 원을 받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봐. 당시 이완용의 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완용 집. 이 집은요, 1913년 지어져서 이완용이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어유. 와. 으리으리하죠, 지금? 지금 저런 집도 막 어마어마한 비싼 집인데 차도 어우 야 저거 이 집은요, 무려 3,700평이나 되는 대저택입니다. 와, 3,700평이요. 네. 자, 그리고요, 1920년 초에는요, 그가 가진 현금만 약 300만 원. 이거 환산하면요, 약 600억 원에 이릅니다. 600억이요? 네. 우와. 이완용은 조선에서 이렇게 불렸죠. 조선 제일 현금 부자. 자, 이 부동산을 합치면요, 재산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부동산의 크기는요, 여의도의 몇 배나 됩니다. 여의도 몇 배를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엄청나네. 엄청. 이완용은 나라와 민족을 판 대가로 돈을 쓸어 모으면서 죽을 때까지 민족의 반역자로 손가락질 당합니다. 아. 이완용은요,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300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아유. 팔아서 안 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팔아선 안 될 나라를 팔아서 누려서는 안 될 부귀영화를 누린 자라고 신문사설에 정확히 기록되었던 것이죠. 아.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모두 이완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은 지금까지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와. 아유. 죽기 직전까지도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었다는 이완용.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역사의 파렴치한 매국노, 나라를 판 대역 죄인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